우리 당이 이제 큰 화두의 문제 제기를 해야 될 때가 됐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 요새 뭐 K-팝이다 뭐다 막 잘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우리가 반도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잘 나간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할 건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가 정치를 담당하는 그 주도 세력으로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다가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바짝 뛰어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가는 것을 준비할 것인가. 저는 큰 갈라치기 이런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큰 갈라치기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가고자 하는 그런 비전과 그런 공천의 내용성 이런 것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우리 국민들께서 그래 한번 저당 한번 기대해 보자. 한번 그리고 또 대통령 임기가 이제 사실 5년 중에 다음 총선 할 때쯤 되면 2년에서 딱 한 달 모자라는 아직 전반기거든요. 앞으로 3년 하고도 한 달을 더 해야 될 그럴 총선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야, 이 당 한번 좀 밀어주자. 저는 그런 기대감 창출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선은 한 명 한 명 대결이지만 총선은 지역에서 다들 국회의원 후보들이 맞붙잖아요. 그래서 인물 경쟁력도 상당히 중요하리라 보는데 지금 국힘은 서울에서 아시아협회 거의 다 원외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인재 영입에 애로가 많다. 국힘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음 총선에서 어떤 인재들을 내세워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윤석열 정부와 같이 힘있게 뒷받침하게 만드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 기준이 좀 다르다. 그런 기준을 이제 사실은 이제 공심위가 아직 구성이 안 돼서 그런데 공심위 구성하고 나서 아니면 그 앞단에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준비를 해가면서 그런 기준에 맞는 인물군을 저희들이 하게 된다면 그게 오히려 더 신선하고 혁신적이고 개혁적이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들 그 궁금해하는 게 중에서 하나가 어쨌든 지난 대선을 이겼잖아요. 상당히 그 어려운 선거를 그때 그 국힘은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결집했잖아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표와의 어떤 마찰과 갈등 두 분이나 봉합했지 않습니까? 그걸 알았죠. 그거를 왜 승리를 해야 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그 당시에 뭐 이준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되게 마이너한 문제로 그 생각이 들 수 있었고 더 크게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뭐 이제 우리 뭐 이철규 그 사무총장의 이제 발언도 어찌 보면은 뭐 이제 우리 언론에서 보면 이렇게 뭐 승선 불가론 거부론 이렇게 해서 그랬을 텐데 저는 우리 이번에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보다 큰 차원의 제가 조금 아까 이제 큰 갈라치기 문제라든지 그런 걸 말씀드렸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인물 그룹핑이나 이런 것을 그렇게 해 간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러저러하게 누구를 해야 되느냐 누구를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그런 트랩에서 벗어나서 그런 올감에 벗어나서 큰 차원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큰 대해가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지난번에 와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이회창 전 총리 또 끌어들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없었던 그런 이제 수혈도 하고 막 그런 또 다양성의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폐쇄된 그런 정당이 아니라 그리고 뭐 있는 거에서 뭐 누구 놓고 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크게 나아가는데 그 필요한 그 큰 흐름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리고 또 승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은 담아낼 수 있는 그 작은 게임이 아니라 큰 차원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국민들에게 그런 진정성을 보여준다 그러면 저는 비전의 승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대표가 검사 공천 이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사실은 저도 이 흐름에 대해서 저도 이 상황이 어떨까 저희들 나름대로 진단을 하고 그런 흔적의 에비던스가 있느냐 이걸 보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것을 측정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면 검사 출신이 지금 현장에 뛰고 있는 그 케이스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걸 들여다보면 잘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허상에다 대고서 지레 지금 그러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최근에 확인한 사실인데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의 생각을 정확히 전 읽고 하신 발언이다라고 생각하고 검사 공천 때문에 우리 공천이 크게 잘못되거나 우리가 이번에 사실은 그 총선에서 과반을 얻지 못하면 우리 대통령이 진짜 그 국정을 운영하는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누구보다 저는 우리 요새는 용산이라고 그러죠. 용산이 잘 알고 계시고 그럴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쪽에 저는 요새 제가 감이 그렇습니다. 일본 오임수 방류 문제가요. 네. 국민들이 한 7, 80%가 반대하고 네, 있어요. 네, 네, 우려하고 네, 있고 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현장에서도 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국민의 안전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반면에 그 안전을 넘어서서 그 국민들이 안심하게 하는 것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 당이 얼마나 국민들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설득력과 그런 현실적인 그런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느냐. 이거 한 번에 단번에 입증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이 이제 방류를 시작을 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일본이 개발해서 쓰고 있는 알프스 시스템, 그 다핵종 제거 설비 이런 것들의 뭐 고도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그 또 국제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 강화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모니터링 강화하는 거, 그 다음에 수산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방사능 검사나 무슨 피해 업종 지원하는 문제, 그다음에 원산지 같은 거 이제 박스가리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 여당이 정말 민생의 차원에서 국민 안전의 차원에서 그것을 차분하게 그런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을 하나하나 강구해 가면서 또 국제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방류가 시작이 됐으니까 방사능 농도라든지 이게 이제 체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잘 준비해 가는 것 이런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그 뭐 핵폐기물 이렇게 방사능 오염 같은 것이 현재화됐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대응 능력을 고도화할 것이냐. 이런 쪽에 우리가 많은 준비를 좀 현실적으로 해 가야 되는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에 그 잼버리 문제 국정 운영 시스템이 조금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이제 큰 사건 사고다 그러면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스템 위기관리 시스템이 어딘가 구멍이 나 있다 이런 얘기들 이제 통상들 많이 하죠. 뭐 정치권이 제일 먼저 하고요. 책임 제일 많은 집단에서 이게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세월호 이전과 이후에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달라졌느냐. 안전을 관리하고 그런 시스템에서 얼마나 정말 달라졌냐. 이게 제가 이제 사실은 새 정부 초에 저는 이제 까꾸로 이제 그 문제를 해서 세월호 문제 이제 좀 정리를 하고 갈 때가 되지 않았냐 싶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도 여전히 연안부두에 그 낡은 배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세월호 뒤집혔던 그런 유의 배들이 아직도 다니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 초기에 딱 연안에 그런 배들 이거 국가가 이거 이제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다 그것을 정리하면서 우선 그걸 하면 그런 배들 다 우선 치우는 것부터 하게 되면 정말 이게 윤석열 정부가 정말 다르구나. 저는 그런 거 보여주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그렇게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걸 만들었는데 시스템에 구멍이 있지 않느냐. 저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늘 터지고 나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그 시스템의 구멍은 사실은 아무리 준비를 해도 또 나오게 돼 있는 부분도 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없는 그런 안전 관리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우선 현장을 가보는 것, 가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듣지 못하고 보고서에 안 올라오는 얘기들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무슨 새만금 잼버리 대회 이런 거 할 때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굉장히 볼썽사납게 보일 수 있는데 적어도 새 정부도 시작되기 전에
그것을 책임 있는 그런 당국자들이 가서 현장에서 그 들여다보고 하는 현장 행정의 모습 이런 거는 정말 있어야 된다. 아니, 조직위원장들이 현장 실태 그 종합 그 회의하는데 아무도 안 갔더라고 장관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책임이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일이 있으면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저기 일을 나눠주잖아요. 뭐 공동위원장 전부 다 일 안 합니다. 공동으로 노는 위원장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주는 그런 국가 사회적인 시스템. 뭐 조직의 이기주의가 있으니까 이게 뭐 전북에서 하는 행사니까 전북 들어와야 되고 뭐 여가부 들어가야 되고 뭐하고 뭐 이럴 게 아니라 이것의 주무는 딱 누구고 그 하위 단위에서 이 부서들은 어떻게 협조를 하고 이런 권한과 의무 이런 것을 분명히 하는 그러니까 국정을 아주 분명히 책임과 권한을 명백하게 나누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그런 게 오히려 그냥 뭐 시스템의 한결이다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현실적인 그런 그 방책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구속이 돼서 지도부가 바뀌면은 국힘이 상당히 내년 총선이 불안하다. 하태경 의원이 그런 말 했어요. 네. 저는 되게 좀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 같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크게 유불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되게 전략적으로 밝은 당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이재명 대표가 그 저기 선대위를 구성을 하고 뒤로 빠질 겁니다. 뭐 이제 당 대표를 하든 말든 이제 선거에는 빠질 거다. 뭐 되든 말든 뒤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 그림 민주당이 안 그리고 있겠어요. 그래서 그 유불리를 따지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엉성한 원칙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총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 국정감사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각 당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면서 희망을 볼 수 있느냐, 여전히 바로 그거죠. 파묻어 버려야 될 여야 그런 정당이 되느냐. 저는 그래서 지도부가 그걸 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뭐 노란 봉투법, 방송법 이런 내관들이 있어요. 그거 갖고 싸울 건지 아니면은 정말 급속히 재편되는 세계 경제 체제, 공급망의 재편 뭐 이런 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지 경제와 민생을 이거를 주안점을 두고 할 건지 저는 손해를 보더라도 저는 여당은 묵묵하게 좀 경제와 민생에 포커싱해서 우리가 다음 준비하는 우리의 흐름이 이런 거니까 지금 의석 이만큼 있어서 일을 못 합니다. 근데 좀 이만큼만 주시면 뭐 다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뭐 플러스 1석이라도 한 석이라도 과반만 주시면 저희들이 제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좀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좀 국정감사 정기국회에 그림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중국발 여러 가지 경제 위기설이 지금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암만 해도 총선은 특히 여당은 경제가 좌지우지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 경제 파탄 나면은 여당이 그렇습니다. 이길 수 있겠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경제다라는 뭐 미국 대선에서 경험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중국발 그 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동산 개발업체 두 군데가 크게 막 그렇게 됐는데 저는 너무 과장할 필요도 없고 뭐 저기 너무 그렇다고 또 저기 안심할 일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실 어찌 보면 그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장돼 이렇게 확 망가지는 일 저는 그렇게 쉬울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으로 보면 미국이 견조하게 성장세에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성장률이 뭐 1.8%까지 갈 거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간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뭐 추경호 장관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지금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금년 원래 연말에 이제 저점을 찍고 상승 커브를 그리려고 그런 흐름이었는데 중국발 그런 그 위기 그에 따라서 조금은 약간은 그것이 좀 지체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내년 4, 5월이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볼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중국의 상황 예의주시해 가면서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공급망에 우리가 이제 세계 경제의 룰을 만드는 그런 주력 국가의 군에 이제 지금 사실은 저는 합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회의 요인도 상당히 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는 사실은 미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의 반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경제를 지나친 낙관도 안 되겠지만 지나친 비관도 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냉엄히 지켜보면서 대책을 세우면 되겠다 생각합니다. 좀 전에 이제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이야기했는데 실제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야당의 시간이라 그러죠. 국정감사가. 여당은 방어를 해야 되는 이런 건데 이걸 떠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본인의 국정으로서 처음 맡는 네. 정기국회 국정감사입니다. 네. 작년에 사실은 맡은 지 얼마 안 됐었고 그랬을 때 지금 이런 말들이 있어요. 윤석열 정부는 국정 아젠다가 없다.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노동개혁, 교육개혁 말했지 않습니까? 네. 했는데 그게 지금 1년이 지났어요. 네. 지나갈라는 네. 1년이 되고 올라가는데 실제로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세 가지죠. 네. 그런데 별 이루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체감이 국민들한테. 그 당연하죠. 아, 당연합니까? 아니 지금 노동개혁, 그다음에 교육개혁,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 이 토양 자체가 다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지금 사실은 총선에서 단 한 석이라도 플러스 원이라도 우리에게 여당에게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 아, 이걸 할 수 있도록. 예.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야당이 지금 뭐 교육개혁에 대해서 찬성을 할 수 있는 스탠스가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사실은. 모든 게 입법 통해서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그라운드가 없어서 윤석열 정부가 사실 이런 정치 구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고 윤석열 대통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세계 속에서 그다음에 세계 경제 흐름 속에서 그 흘러가는 좌표에 정확하게 제대로 된 타임에 승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캠프 데이비드 협정 같은 거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마 이제 그 선진국으로서 이제 이렇게 위상에 올라가면서 그래도 이런 활용 점정을 한다는 건 되게 쉽지 않은 건데 이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 룰을 만들어가는 그런 주력 국가군에 우리가 이제 들어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나라가 강대국이고 어떤 나라가 선진국이냐, 어떤 나라가 후진국이고 어떤 나라가 약소국이냐를 할 때 저는 사람들이 군사력이 강한 나라, 뭐 경제력이 강한 나라 그러는데 저는 룰을 만드는 나라. 룰. 그게 강대국이고 선진국이고 그걸 어쩔 수 없이 숙명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나라가 후진국이 약소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을 그런 나라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당시에 반도체 그런 트랜지스터, 라디오 뭐 이런 거였을 텐데 그때 뭐 미국의 무슨 록펠러 재단,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사고 뭐 록펠러 재단에 뭐를 얼마나 인수를 해버리고 일본이 잘 나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이것 봐라 이거 그래가지고 삐걱하는 사이에 그 혜택을 최대로 본 게 우리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이렇게 쭉 됐는데 우리가 지금 한미일 뭐 하면서 캠프 데이비드 그 정상회담을 하면서 저는 우리 국가가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그라운드를 큰 울타리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뭐 저는 감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좀 근본적으로 이렇게 잘 승선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취임사에서부터 무슨 뭐 가치 외교 가치 동맹 뭐 그 얘기를 하면서 세계적인 경제 흐름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그 타이밍에 그 선택을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자잘한 것보다도 큰 외치의 영역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흐름에 제대로 저는 올라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외치에서 큰 이제 틀 이런 것을 만들어냈고 이제 이것이 내치로 가면서 이제 국민들의 삶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잘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이런 거 같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꼭 이 얘기를 별로들 안 하는 것 같아요. 꼭 흥미적으로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5년간 최저 생계비가 5년간 19만 6,110원이었어요. 19만 6,110원이었는데 지금 우리 새 정부 들어서서 매월 최대 21만 원까지 더 받는 게 그냥 5년 내내 한 게 19만 얼마였는데 지금 벌써 매월 최대 21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서민 친서민 정책 이런 것들이 되고 있고 그 수급자도 10만 명 이상 이렇게 신규로 확대되는 이런 정책들을 이 어려운 그 세수 환경 속에서도 이런 거를 우리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조금 더
우리 이제 경제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이제 입법 과정에서 우리가 다수당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면 서민과 경제, 민생을 위한 그런 대책들이 저는 많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네. 10월 11일입니까? 네네네. 이전 서울시당 네. 위원장으로서 가장 당면한 그 문제일 건데 네. 김태호 전 구청장이 사면 복권되자마자 예비 후보 네. 그 본인 뜻인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정치 전문가들이 분석할 때는 윤 대통령이 그 공익 신고 대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을 네. 그 안타깝게 생각해서 사면 복권을 네. 시킨다는 강력한 의지가 나타난 거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다시 출마하겠다는 이걸 막기도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대통령 생각이 어디까지이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사면 복권은 그 대통령이 공익 신고자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의 판단 뭐 그런 것이 그런 근본적인 가치관 이런 것이 투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하여간 그 김태우 전 구청장의 출마 문제하고는 또 별개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그 문제 관련해서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선 저는 그 뭐 선거 결과 유불리론 총선에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총선의 유불리. 네. 내년 총선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위기론을 얘기하는 분들은 여기서 만약에 해가지고 뭐 진다 그러면 그래야 우리 제대로 변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다른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총선의 유불리 총선하고는 이거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고 이거는 이제 강서구의 그 구청장의 선거일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선 유불리론에 근거한 뭐 출전해야 된다. 뭐 공천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건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 지도부가 저는 분명히 판단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원인을 제공했던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대의 명분 그것만 정확히 판단을 해주면 저는 당 지도부의 의견에 우리가 이러저러한 의견을 내는 것도 그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어쨌든 공천 룰대로 하면 된다 이런 거니까. 지도부가 큰 대의 명분 차원에서 큰 판단을 먼저 하는 것. 아, 이번 후보를 낼 거냐 말 거냐. 예. 그게 대의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총선의 유불리 이거는 저는 뭐 이겨본들 진들 저는 큰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번에 만약에 이 김태우 전 청장을 떠나서 강서구청 보궐선거를 후보를 내서 지면은 지도부의 전면 개편 이까지도 막 이야기 나오고 그러거든요. 아니 그럼 그것도 좀 확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서구청 보궐선거는 그 자체로 봐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무 그림을 안 그렸잖아요 여야가. 그 더 큰 스테이지가 본질적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무슨 뭐 전초적이다 그거는 어쩌나 언론 용어라고 생각해요. 아, 언론용이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이 이제 도봉을에 지금 3선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뭐 삼선 도전 두 번째 하는데요. 저희가 도봉구가 도봉구청이라는 이름으로 개청한 지가 50주년이 됐어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축사를 할 때 좀 의미 있는 그런 이제 축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근데 요즘에 무슨 일을 해놓으면 사실은 뭐 일을 하는 것도 좀 실명제 비슷하게 좀 해야 되는데 뭐 농사 짓는데 호미질 한번 하면 이게 다 이제 자기들도 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도봉구민 여러분 이제 저희 지역에서 GTX 문제, GTX가 이제 지 하루 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상으로 문재인 정부 때 슬쩍 공사비 뭐 6천억 아낀다고 지상으로 슬쩍 꼬리를 뺐어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늘 고도 제한 도봉산 때문에 고도 제한을 받아가지고 재산권에 늘 행사하는데 건물도 높이 못 짓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우이바 경전절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주민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GTX가 다시 지하화 될 거라고 믿으시는 분들 얼마나 계셨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늘 뭐 고도 제한 완화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얼마나 계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 현장에 나가 보면 우이바 경전철 15년째 저러고 있거든요. 그 되기는 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나온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GTX 신호선 지하화 됐죠. 그다음에
고도 제한 함정으로 완화됐죠. 그리고 저기 우리박 현실 크게 잘못될 뻔한 그 저기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지난 작년 연말 12월부터 금년 6월 14일까지 거의 막 반년을 그걸 조용히 해결하느라고 제가 진짜 이리 치고 저리 뛰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게 돼가는 데는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이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된 겁니다라고 이제 약간 은유적으로 뭐 제가 했습니다, 제가 앞에 뛰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표현 안 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도봉 구민들이 이제 도봉구가 구청장도 새로 바뀌고 나서 정말 잘 된다. 이제는 뭐가 되는 것 같다. 이런 그런 분위기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잘 준비해서 이제 우리 도봉구가 이제 대통령, 그다음에 서울시장, 그리고 구청장 다 이제 저희고 이제 거기다 국회의원까지만 활용 점정을 하게 되면 도봉구가 제대로 이제 묵은 아주 대형 그런 수건 사업들 전부 다 정리하고 거기다 뭐 재건축 재개발에 무슨 뭐 또 도봉산에 뭘 가져오는 도봉산 프로젝트라고 큰 프로젝트를 제가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상당히 지금 깔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우리 한석 보태고 우리 또 대한민국 정치 개혁을 위해서도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김선동 국민의 서울시당 위원장으로부터 좋은 인터뷰에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